이번 3편에서는 퀀트 투자 방식과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퀀트 투자란 계량 투자 혹은 정량 투자라고도 합니다. 정통적인 투자 방식에는 크게 정량 분석에 의한 투자와 정성 분석에 의한 투자가 있습니다. 많이 접하지 않은 단어라 생소할 뿐이지 절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정성식 분석이란 측정이 가능하진 않지만 기업의 사업 전망이나 우호적인 정부 정책 등에 의해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분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업종이나 NFT 업종에 대한 투자가 그것입니다. 전기차 업종은 2010년 즈음 워렌 버핏이 중국 BYD 전기차에 투자했다는 기사가 실린 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적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니 중국을 비롯한 국내 거의 모든 증권사와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각종 장밋빛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전기차 업종은 숫자로 측정되는 실적 발표나 각종 지표들이 엄청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사실과 중국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자 실제로 전기차 관련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성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미 BYD 전기차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도 튼튼하다는 걸 간파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정량적 투자를 한 것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증권사들은 그의 투자를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퀀트 투자는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기본 지표인 PER, PBR, ROE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겐 다소 어려워 보이는 용어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주식에 있어 가장 기초 상식이고 한글 자음과 모음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가, 격여와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PER, PBR 등 기본 지표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 정도 용어와 상식은 초보자들이라 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해야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의 투자법처럼 정성적 분석보단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분석에 의한 투자를 흔히 가치 투자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증권사들의 HTS 시스템이나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모든 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PER이나 PBR 혹은 ROE 등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마 이런 지표들이 그 당시 처음 개발됐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개발된 획기적인 투자 방식도 많은 대중들이 추종하기 시작하면 잘 들어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표들도 좀 더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되어야 했고 지금은 더 많은 지표들이 등장했습니다. 요즘엔 F스코어, PSR 등 훨씬 새로운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가면 종목 검색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 중 본인에게 맞는 지표들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그 기준에 맞는 여러 종목들이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PER 30 이하, PBR 1 이상, ROE 15% 이상을 선택, 클릭한 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형자산, 그러니까 토지와 설비 지분이 많은 기업이나 사내 유보율, 배당률이 좋은 기업 등 자신이 선호하는 지표들을 추가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만일 자신이 선호하는 지표가 없다면 그건 따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퀀트 투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강왕국의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참고하면 충분합니다. 앞서 말한 새로운 지표들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새로운 지표들을 이용한 퀀트 투자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유는 앞서 2편에서 얘기한 공포와 탐욕을 극복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1편에서도 말했듯이 현명한 투자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워렌 버핏의 강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버핏은 자신도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투자 철학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표나 기업에 대한 분석 방법은 변형해서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 기본 원칙은 공개된 지표들을 이용한 철저한 분석과 적립식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원칙입니다.
기업은 매년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PER이나 PBR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등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과 재무제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대다수는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집니다. 가끔 대기업들도 분식회계가 드러나 기업 오너가 법적 처벌을 받고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에 몰빵하는 모험보다는 최소 1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10개의 기업이란 사실입니다. 퀀트 투자 방식은 현존하는 투자 방식 중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측정이 가능한 지표, 즉 숫자로 표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퀀트 투자 방식도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 과거의 상황을 갖고 만든 지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만든 PER이라 했을 때 이 PER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번 실적과 그동안의 실적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다가올 분기의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대박을 내는 어떤 성장주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단 단기적인 기간에 한정해서 본다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때 대박을 낸 성장주의 수익률보다 앞서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말한 이유는 한동안 그 성장주의 무서운 수익률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주는 지나치게 불확실하고 위험하므로 방어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물론 종목을 잘 선정해서 적정 가격에 매수하여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 팔고 나온다면 기적적인 실적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투자자가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열리는 나무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따라서 평범한 투자자는 비교적 인기가 없어서 PER이 적정 수준인 대기업 주식을 사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건전한 수익을 얻는 편이 낫다. 내가 산 종목은 평범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만에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종목은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내적 갈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선정한 종목에 대한 의구심과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끝없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나 주변 지인들의 호들갑에 속아 한창 잘나가는 성장주로 갈아타는 순간 말 그대로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앞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질 정도로 주식이 상승했다면 그때가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BYD 전기차 예를 들었지만 워렌 버핏이 투자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후 전기차 열풍이 불었고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고점 가까이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운 좋은 몇몇은 작은 이익을 본 후 팔았겠지만 운 나쁜 대다수 투자자들은 꼭대기에 물려서 크고 작은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주식이 꽤 오랜 기간을 얕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행보합니다. 짧게는 5년, 보통은 10년 정도의 숨고르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실적이 대폭 향상된다거나 좋은 테마를 만나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언론을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대폭 상승한 다른 주식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영업이익을 비롯한 실제 가치가 대폭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덩달아 엄청 오르게 되고 거의 고점에 가까워져서야 언론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수백 %의 상승을 기록한 기업의 주식이라도 그 처음과 끝의 이익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일반 대중은 작은 이익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벤저민 그레이엄은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대박이 터지느냐는 질문이 나옴직하다. 장래를 강하게 확신하는 주식에 일찌감치 거액을 투자하고 이후 주가가 100배 이상 상승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보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오로지 한 기업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기업의 재산 대부분을 몰아넣을 수 있었고 매력적인 매도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온갖 우여곡절을 견뎌내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투자자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문과 유혹을 견뎌내기가 매우 어렵다. 주가가 일시적으로나마 하락할 때마다 그는 큰 고민에 휩싸인다. 결국 안팎에서 오는 압박에 못 견디고 그는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지만 대박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름 모를 코스닥 테마주들, 비트코인, 심지어 아파트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실제 가치보다는 가격을 보고 열광합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떤 이는 가격만 오른다면 혹은 올랐다면 사람들은 똥도 사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살 것이라면 1비트코인에 100원도 안 할 때 사던지 아니면 엄마 아파트가 5천만원 할 때 사던지 할 것이지 왜 꼭 꼭대기일 때 사지 못해 안달일까요? 그 이유는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해야지만 언론이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팔 시점이 돼야 팔 사람들이 언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떠들기 전까지 대중은 그 대상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설령 안다 해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매수하기를 꺼려합니다. 가격이 꼭대기에 이르던 혹은 언론이 떠들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매월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절대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 5년 이상, 보통은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할 종목이 마땅치 않으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인덱스 펀드보단 코스피 200과 연계된 ETF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다는 건 한국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개별 기업은 망할 확률이 있지만 한 나라가 망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오른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일 10년 전인 2012년에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했다면 투자한 금액의 정확히 2배를 벌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5배를 벌었을 것이고 반면 현대차를 샀다면 50% 정도의 수익만 얻었을 것입니다. 제수업계 두산중공업 주식을 샀다면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의 50%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투자가 아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최소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 조언한다면 적립식 투자나 아니면 ETF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정도겠지만 적어도 원금에 대한 안전마진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 적금처럼 완전한 보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립식으로 10년 정도 투자하면 원금 손실 확률은 낮으면서 최소 2배 정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우 2배 정도 벌려고 주식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뉴스만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일반 대중의 주식 수익률은 2배는커녕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거 없는 그리고 달성이 희박한 탐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만큼만 수익을 얻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보수적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좀 더 공격적인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10년 전인 2012년 7월 코스피 지수는 1800선 정도였습니다. 이때 1000만원을 인덱스 펀드나 삼성전자에 넣었다면 2021년 7월에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매월 8만원 정도를 인덱스 펀드나 ETF에 꾸준히 투자했다면 1000만원이 3800만원이 되었을 것이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금액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하는 달에는 더 많은 주식을 매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투자 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하고 연평균 수익률을 지수 상승률만큼인 20%로 잡으면 10년 후 1억 2천만원의 원금은 3억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강력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서도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아무리 튼튼한 회사라고 해도 서민 입장에서 1억 원을 선뜻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대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률이 포스코보다도 낮았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작을 수도 있고 오너 리스크나 요즘같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도전이 거세지면 그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지표를 갖는 1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닌 한 좀 더 무리를 해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수익률은 평균 2배 정도라 할지라도 훨씬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익 금액은 단타로 몇백 배의 수익률을 얻은 금액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습니다. 여기에 워렌 버핏이 그랬던 것처럼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자신에게 맞게 변형해서 투자한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상승하는 달에는 주식 사는 걸 보류하고 그 금액을 통장에 넣어둡니다. 그러다 하락하는 달에 원래 매월 투자하는 금액과 투자를 보류했던 금액을 얹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1년에 최소 서너 번 정도 반복하는 폭락장을 기다렸다가
지수 상승 때 보류했던 투자금을 한꺼번에 적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주식의 수익률은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적립식 투자 방식을 약간 변형해서 한다 해도 절대로 원칙만은 변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연 적립 금액 비율을 유지하고 분산 투자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개된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퀀트 투자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선정하는 종목은 최소 1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펀드나 ETF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선정된 종목에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형은 허용됩니다. 투자 기간은 최소 5년, 최장 10년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하는 기간 내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부터 해당 주식 가격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만일 투자금이 크거나 빚이라도 내서 투자했다면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격을 검색해 봐야 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손실이 크다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따로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한국이라는 기업과 자본주의 체제를 믿고 투자하면 크게 속 끓이지 않고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퀀트 투자 방식에 의한 적립식 투자는 벤저민 그램이 가장 강조하는 안전마진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됩니다. 안전마진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좀 더 과감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마진은 최대한 원금 손실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말을 합니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에 맞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데 아주 그럴싸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간단한 산수만으로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50% 손실이 나면 원금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500만 원으로 원금 1000만 원을 만들려면 100% 상승해야 합니다. 70% 손실을 보면 235% 상승해야 하고 90% 손실을 보면 900% 상승해야 간신히 원금 회복이 됩니다. 개별 종목 하락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금 회복을 하려면 기나긴 시간을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금에 대한 안전마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를 통해 안전마진과 확실한 이익을 얻는 투자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